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해와 달처럼 서로를 비추는 두 얼굴이 있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하나는 9겹 구름 위 용상에 앉아 만백성을 다스리는 지존의 얼굴이었고, 다른 하나는 흙먼지이는 마당을 쓸던 비천한 노비의 얼굴이었답니다. 참으로 기이하고도 슬픈 운명의 장난이었지요.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 노비 겸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겸은 대제학댁에 속한 산호비로 말수가 적고 제 그림자하고만 벗하며 지내는 조용한 사내였습니다. 허나 그 침묵 속에는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결코 굽히지 않는 섬돌 같은 단단함이 있었고, 먹물이라도 찍어낸 듯 깊고 맑은 눈빛은 보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때로는 아득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비로 태어나 흙과 더불어 살다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었을 그에게 거센 운명의 바람이 불어닥친 것은 온 산이 붉게 타들어가던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나라의 중책을 맡은 도승지 정도승이 무거운 시름에 잠겨 대제학의 사가를 찾았습니다. 병약한 임금과 날뛰는 왕제 의성대군 사이에서 위태로운 조정을 떠올리면 며칠째 밤잠을 설친 그의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습니다. 잠시 마음을 식히려 후원으로 나선 그는 마당 한쪽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는 한 사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려던 그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장작을 내려치는 굳센 팔뚝도 땀으로 젖은 등줄기도 아니었습니다. 이마에 땀을 훔치기 위해 사내가 무심코 고개를 드는 순간 드러난 그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정도승지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헛바람 같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용상에 위태롭게 앉아 계신 임금 헌의 얼굴과 너무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늘 병색이 완연하여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임금의 모습과는 달리 사내에게서는 햇볕에 잘 익은 곡식처럼 건강한 기운이 넘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선이 고운 이마와 오뚝한 콧날, 굳게 다물린 입술은 그야말로 하늘 아래 둘도 없을 판박이었습니다. 정도승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보아라. 벼락 같은 호령에 겸은 놀라하던 도끼질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선 고관대작의 위험에 주눅이 들 법도 한데 그의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고요했습니다. 정도승지는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이는 몇이며 부모는 누구신가? 소인은 겸이라 하옵니다. 나이는 20하고도 셋이며 부모님은 갓난쟁이 때 여의어 기억에 없사옵니다. 담담한 대답이 이어지는 동안 정도승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실타래처럼 엉켜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위에 계신 임금헌은 심약하기 그지없고 왕좌를 호시탐탐 노리는 아우 의성대군의 기세는 날로 등등해지고 있었지요. 만약 주상 전하께 무슨 변고라도 생긴다면 이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이자를 이 임금과 똑같이 생긴 노비를 이용한다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정도승지는 온몸에 오소소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는 하늘이 내린 기회일까 아니면 더 큰 재앙을 부를 불씨일까요? 그는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듯 겸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게 묻고 확인할 것이 있다. 대감 어찌 이러십니까? 묻지 말고 따르거라. 이는 너와 나 우리 모두의 목숨이 달린 일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비천한 노비의 발걸음이 자신도 모르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한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고 두 남녀의 가슴에 피눈물을 새기게 될 비극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답니다. 정도승지가 겸을 이끈 곳은 인적이 끊긴 산 아래의 작은 초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허름하기 그지없는 농가였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서늘한 먹, 냄새와 함께 사방의 벽을 가득 채운 서책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은 정도승지가 홀로 국정을 고뇌하고 마음을 다스리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지요. 그는 겸을 자리에 앉히고는 굳은 표정으로 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천한 노비의 몸으로 이리도 고귀한 용안을 가지게 되었느냐? 소인이 어찌 알겠사옵니까? 그저 부모님이 물려주신 얼굴대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담담한 대꾸에 정도승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급히 말을 몰아온 듯 거친 숨소리와 함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도승지의 신복인 금군 별장 하나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방으로 뛰어들어오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대감, 큰일 났사옵니다. 주상 전하께서 사라지셨사옵니다. 뭐라?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옥체가 미령하신 전하께서 어디로 사라지셨단 말이냐? 정도승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호통을 쳤습니다. 금군 별장은 엎드린 채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민정을 살피신다며 미복 차림으로 몇몇 시종만 거느리고 궁을 나서셨는데 약조한 시각이 한참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수소문 끝에 함께 나갔던 시종들은 교외의 숲에서 모두 주검으로 발견되었고 전하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사옵니다. 순간 정도승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된 것이지요. 이틀 뒤면 새로운 중전을 맞이할 국혼일이옵니다. 이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울 중차대한 예식을 앞두고 임금이 사라지다니요. 이는 필시 왕위를 탐내던 의성대군의 간악한 계략이 틀림없었습니다. 임금의 부재가 알려지는 순간 그는 기다렸다는 듯 영모의 칼을 뽑아들 것입니다. 젠장. 정도승지는 창백해진 얼굴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 한쪽에 앉아있는 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선자의 마지막 희망이자 처절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휘청이는 몸을 가누며 겸의 앞으로 다가가 털썩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 같은 정승이 비천한 노비 앞에 무릎을 꿇다니요. 겸은 기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네, 대감. 어찌 이러십니까? 소인에게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겸아, 제발 이 늙은이의 청을, 아니 이 나라의 마지막 간청을 들어다오. 정도승지는 눈물 젖은 얼굴로 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임금이 되어야 한다. 용상에 앉아 이 나라의 지존이 되어주어야 한단 말이다. 말도 아니 되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노비입니다. 어찌 감히 하늘이신 전하를 참칭하여 용상에 오른단 말입니까? 이는 삼족을 멸할 대역죄이옵니다. 이대로라면 어차피 이 나라는 끝이다. 의성대군이 옥새를 손에 넣는 순간 이 땅은 피바다가 될 것이야. 그때는 너나 나나 이 나라 만백성이 모두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제발 이 나라를, 이 가여운 백성을 살려다오. 절규와도 같은 호소였습니다. 겸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의 고요하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한낱 노비의 목숨으로 어찌 감히 군왕의 자리를 대신한단 말인가.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늙은 충신의 눈물 어린 호소와 백성을 살려달라는 절규가 심장을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부하는 순간 자신 또한 역사의 흐름을 외면한 죄인이 될 터였습니다. 아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겸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사옵니까? 그 한마디에 정도승지는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흙먼지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뻔했던 한 사내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노비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용상으로 향하는 위태롭고도 외로운 길 위에 첫 발을 내디딘 가짜 임금이었습니다. 궁궐로 들어선 첫날, 겸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비단으로 감싼 옥좌는 바늘방석보다 더 불편했고 수많은 신하와 궁녀들이 조아리는 머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아찔했습니다.
정도승지는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밤낮으로 임금의 말투와 걸음걸이, 심지어 젓가락질하는 법까지 가르쳤습니다. 다행히 겸은 총명했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잊지 않았고 한 번 본 것은 그대로 따라 해냈지요. 주상은 식사 시에 탕부터 드시는 습관이 있사옵니다. 또한 정사를 논하실 땐 왼손으로 턱을 괴곤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승지. 아니 되옵니다. 지금부터는 저를 승지라 부르지 마시고 경이라 칭하셔야 합니다. 또한 말투 역시 하였노라 알겠노라와 같이 위엄을 갖추셔야 하옵니다. 알겠노라 경. 겸은 서툴지만 필사적으로 임금헌이 되어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묵묵히 정도승지가 써준 대로 말하고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차 자신만의 방식으로 용상의 무게를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약하고 우유부단했던 진짜 임금과는 달리 겸의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결단력이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낮지만 힘있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어딘가 달라진 임금의 모습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이전보다 강건해진 기세에 저도 모르게 압도되곤 했습니다. 변화는 중전 윤서화에게 가장 먼저 감지되었습니다. 정략에 의해 맺어진 사이였지만 그녀는 본디 마음이 깊고 사려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늘 병색이 완연하고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던 임금이 어느 날부터인가 꼿꼿한 자세로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전 기나긴 밤 동안 책만 벗삼고 있다 들었소. 혹여 무료하지는 않소? 어느 날 밤 서화의 처소에 예고 없이 들른 겸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그 안에 담긴 염려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서화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선 그의 그림자가 평소보다 훨씬 크고 듬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전하께서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괜찮사옵니다. 소첩은 그저 전하의 옥체가 강령하시기만을 바랄 뿐이옵니다. 내 몸은 염려 마시오. 그보다 나는 중전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이 더 마음에 걸리는구려. 겸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흰 뺨을 어루만질 뻔했습니다. 아차 싶어 황급히 손을 거두었지만 그 순간의 미세한 떨림을 서화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전의 임금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하고도 애틋한 감정이었습니다. 전하, 어딘가 달라지셨사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하는 법이지 않소. 짐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오. 겸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서화의 시선이 불화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 고요하고 아름다운 여인 앞에서 자신은 더 이상 가짜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내로서 온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겸은 정무를 핑계로 서화와 함께 서책을 읽거나 후원을 거닐었고 서화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수줍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달라진 임금이 자신을 한 명의 여인으로 존중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설렘을 느꼈습니다. 전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참으로 재미있사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을 겪어본 분 같으세요. 나는 그저 낮은 곳에서 많은 것을 보았을 뿐이요. 낮은 곳이라니요? 지존이신 전하께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서화가 의아한 듯 묻자 겸은 순간 아찔함을 느끼고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 내 말은 백성들의 삶이 곧 낮은 곳의 이야기가 아니겠소. 임금이란 그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어야 하는 법이니 말이오. 그는 서화의 맑은 눈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을 자신이 그녀가 연모하는 임금이 아님을 고백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를 그녀와의 시간을 단 하루라도 더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허락될 수 없는 사랑의 그림자가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답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 위에서 그들은 위태로운 행복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일까요? 겸과 서화의 마음이 서로에게 향할수록 그들을 둘러싼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의성대군의 눈빛은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지요. 그는 병약함을 핑계로 정사를 멀리하던 형님이 갑자기 강건해져 신하들을 휘어잡고 심지어 차갑기만 하던 중전과 정답게 웃는 모습을 보며 깊은 의심을 품었습니다. 형님, 요즘 기력이 무척 좋아 보이십니다. 혹 용하다는 의원이라도 만나신 것입니까? 어느 날 편전에서 의성대군이 비아냥거리듯 물었습니다. 겸은 서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라에 대한 걱정이 몸을 일으킨 것뿐이다. 아우야말로 내 걱정보다는 백성들의 삶을 더 살피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전 같으면 대꾸도 못하고 눈을 피했을 형의 서늘한 일침에 의성대군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물러났지만 그때부터 더욱 집요하게 임금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을 풀어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고 그 결과 이상한 점들을 하나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가끔 혼잣말처럼 노비들이나 쓸 법한 상스러운 단어를 중얼거린다거나 젓가락질이 어딘가 어설프다는 등의 사소한 보고들이 쌓여갔습니다. 가짜다. 저놈은 가짜야. 진짜 내 형님이 아니란 말이다. 의성대군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옥좌에 앉은 저자를 끌어내릴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지요. 그는 전국 방방곡곡에 사람을 풀어 임금과 닮은 자에 대한 소문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귀에 솔깃한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대제학댁에 임금과 똑같이 생긴 노비가 하나 있었는데 얼마 전 도승지에게 불려간 뒤로 종적을 감추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성대군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곧장 대제학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겸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늙은 마름을 찾아내 거액의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내가 만약 저 가짜 임금의 정체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온다면 남은 평생을 호의호식하게 해주겠다. 며칠 후 그 늙은 마름이 의성대군을 찾아와 작은 헝겊 조각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겸이 태어났을 때부터 몸에 지니고 있던 그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낡고 해진 헝겊에는 작은 글씨로 겸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어깨에 있는 작은 매화 모양의 흉터 자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한편 겸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협을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서화와의 짧은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는 서화와 함께 후원의 정자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 아래 서화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전하 소첩은 요즘 꿈을 꾸는 것만 같사옵니다. 전하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여 깨고 싶지 않은 꿈이옵니다. 서화가 수줍게 고백하자 겸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화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중전. 아니 서화야. 나 또한 마찬가지요. 그대를 만난 이후로 내 세상은 온통 그대뿐이었소. 전하. 부디 나를 전하라 부르지 말아주오. 그저 그대의 정인으로 불러주오. 서화의 눈에 투명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한 무리의 금군들이 횃불을 들고 이쪽으로 다급하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선두에는 의성대군이 서슬퍼런 얼굴로 서 있었고 그의 옆에는 늙은 마름이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저기 영모를 꾀한 가짜가 있다. 당장 저놈을 포박하라. 의성대군의 외침이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금군들이 순식간에 두 사람을 에워쌌습니다. 서화는 비명을 지르며 겸의 앞을 막아섰고 겸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을 노려보는 의성대군과 그 옆에 서 있는 마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내 이놈. 감히 천한 노비의 몸으로 용상을 참칭하고 국모를 희롱하였겠다. 내 놈의 어깨에 있다는 매화 흉터로. 그 더러운 정체를 만천하에 밝혀주마. 의성대군이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서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가짜 임금의 위태로운 줄타기는 마침내 끝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의성대군의 서슬 퍼런 외침이 궁궐의 밤을 찢는 순간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나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정도승지와 그를 따르는 충신들이었지요.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정도승지는 겸의 곁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시간이 없사옵니다. 이곳은 저희가 막을 터이니 전하께서는 어서 피하셔야 하옵니다. 그러나 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서화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투명한 눈동자에는 깊은 혼란과 슬픔,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여인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요. 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는 서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임금이 아닌 비천한 노비였음을, 나라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가짜 임금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그리고 그녀를 연모하게 된 자신의 마음마저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송구하오. 중전. 처음부터 그대를 속일 생각은 아니었소. 허나 그대의 맑은 눈을 볼 때마다, 그대의 따뜻한 미소를 볼 때마다 차마 진실을 고할 수가 없었소. 이 모든 것은 나의 죄요. 서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녀가 사랑했던 임금의 다정함, 지혜로움, 그리고 자신을 향한 따뜻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보다 눈앞에 이 사내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이 먼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한 것은 용상에 앉은 임금이 아니라 바로 이 남자 겸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후원을 뒤로하고 겸은 정도승지의 비밀 통로를 통해 간신히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의성대군의 수하로부터 빼앗은 진짜 임금이 갇힌 장소를 암시하는 지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 임금을 구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을 믿어준 정도승지와 충신들을 살리는 길이었고 서화를 지키는 길이었으며 가짜 임금으로서의 멍에를 벗는 길이었습니다. 겸이 마지막 결전을 위해 말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그의 등 뒤에서 옷자락을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돌아보자 눈물로 흠뻑 젖은 얼굴의 서화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맨발인 채로 그를 뒤쫓아온 것이었습니다. 가지 마시오. 제발, 가지 마시오. 서화는 울먹이며 그의 품에 무너지듯 안겼습니다. 당신이 임금이 아니어도 좋소. 노비여도 상관없소.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단 말이오. 나와 함께 멀리 도망갑시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평범한 부부로 살아갑시다. 제발. 애원하는 그녀의 모습에 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일생에서 처음으로 가져본 따스한 행복,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고 싶은 욕망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서화야. 겸은 그녀의 얼굴을 감싸 쥐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만의 정인으로 머물 수 없게 되었구나. 내 어깨 위에는 나를 믿어준 사람들의 목숨과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 내가 여기서 도망친다면 그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 또한 역적의 아내로 평생을 숨어 살아야 할 게야.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 수 없다. 실소. 나는 그런 운명 따위는 원치 않소.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당신뿐이란 말이오. 나를 용서해다오. 겸은 서화의 입술에 짧고도 뜨거운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붙잡는 서화의 손을 힘겹게 떼어내고는 망설임 없이 말에 올라탔습니다. 기다려 주시오. 내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오리다. 그것이 진실이 될 수 없는 약속임을 알면서도 겸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화는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비극적인 사랑은 그렇게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고 이제 그들 앞에는 목숨을 건 마지막 사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 겸과 정도승지가 이끄는 20명 남짓의 결사대가 철옹산성 아래에 당도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세워진 산성은 과연 이름처럼 철옹성이었고 곳곳에 횃불을 든 파수병들이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었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겸은 낮에 미리 봐두었던 성벽 뒤편의 좁고 험한 샛길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먼저 저곳으로 올라가 안에서 성문을 열겠습니다. 대감께서는 군사들과 함께 기다리시다가 봉화가 오르면 지체 없이 진격해 주십시오. 너무 위험하네. 자네 혼자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의성대군이 전화를 해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험한 바위 절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노비 시절 땔감을 구하러 산을 오르내리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날랜 산짐승처럼 가파른 절벽을 성큼성큼 올랐고 마침내 성벽 위로 소리 없이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 안은 의성대군의 사병들로 가득했습니다. 겸은 어둠을 틈타 몸을 숨기며 임금이 갇혀있을 가장 깊숙한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서화의 얼굴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했습니다. 감옥 근처에 다다랐을 때 의성대군과 그의 신복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저놈의 목을 베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의 용상은 자연스레 나의 것이 되겠지. 하늘이 도우실 겁니다, 대군. 섬뜩한 대화에 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기회를 엿보다가 순찰을 돌던 병사 2명을 순식간에 덮쳐 기절시키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입었습니다. 병사로 위장한 그는 유유히 감옥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대군 전의 명이시다. 죄인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니 문을 열어라. 감옥을 지키던 병사들은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감옥 안쪽 축축하고 어두운 석실 구석에 진짜 임금헌이 쇠사슬에 묶인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얼굴과 똑같이 생긴 그러나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창백한 모습에 겸은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전하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제가 모시러 왔사옵니다. 겸이 헌을 부축하여 일으키는 순간 밖에서 요란한 비명과 함께 소란이 일었습니다. 의성대군이 낌새를 채고 군사들을 이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의성대군이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겸은 헌을 등 뒤로 숨기고는 쓰러진 병사의 칼을 집어들어 맞섰습니다. 좁은 감옥 안에서 처절한 칼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겸의 검술은 정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었지만 수없이 장작을 패고 꾸준히 일을 하며 다져진 힘과 맹수 같은 본능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의성대군의 날카로운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거칠게 맞받아쳤습니다. 천한 노비놈이 감히 왕족에게 칼을 겨눠 내 놈처럼 형제를 해하고 옥좌를 탐하는 자야말로 왕족의 자격이 없다. 두 사람의 칼이 불꽃을 튀기며 부딪히는 순간 겸은 약속된 봉화를 올렸습니다. 성 밖에서 기다리던 정도승지의 군사들이 함성과 함께 굳게 닫힌 성문을 부수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의성대군은 이성을 잃고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내가 갖지 못할 바에는 모두 부숴버릴 것이다. 그는 겸을 향해 달려드는 척하다가 방향을 틀어 그의 등 뒤에 있는 진짜 임금헌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위험합니다. 겸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헌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푹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의성대군의 칼이 그의 등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눈앞이 아득해졌지만 겸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칼을 휘둘러 의성대군의 팔을 베었습니다. 의성대군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구는 사이 충신들이 달려와 그를 제압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반란의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겸은 피를 쏟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흐릿해지는 시야 속으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얼굴을 한
진짜 임금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영원히 사라져야 할 가짜 임금의 시간이었습니다. 의성대군의 난이 평정된 후 궁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용상에는 진짜 임금 헌이 돌아와 앉았고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전과 같을 수는 없었지요. 특히 중전 서화의 시간은 웃음과 빛을 잃은 채 멈춰버렸습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 밤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한 사내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정도승지가 조용히 그녀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찌 되었습니까, 대감? 서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정도승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모든 소임을 다하고 먼 길을 떠났사옵니다. 그 한마디에 서화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도승지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중전마마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부디 마마께서는 이 나라의 국모로서 굳건히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것이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길일 것이옵니다. 정도승지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겸이 서화를 위해 남긴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게 깎은 작은 나무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화는 그 비녀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은 그렇게 이름도 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 후 노비겸이라는 인물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역사의 기록에서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그날 밤에 상처로 죽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정도승지가 그의 목숨을 구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보냈다고도 수군거렸지요. 진실은 아는 이 없이 그저 바람결에 실려 떠도는 뜬 소문이 될 뿐이었습니다. 임금헌은 이전보다 더 깊은 침묵 속에 잠겼고 평생토록 서화의 곁을 맴돌았지만 끝내 그녀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서화는 왕국의 안정을 위해 중전의 소임을 묵묵히 다하며 가슴속에 묻은 사내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았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깊은 밤 달빛이 창가에 스며들 때면 낡은 나무 비녀를 꺼내어 머리에 꽂아보곤 했다지요. 그렇게 임금의 얼굴을 닮았던 한 노비의 이야기는 아는 이들만 쉬쉬하는 비밀스러운 야담으로 남아 궁궐의 긴 복도를 따라 오래도록 떠돌았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했고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앉아야만 했던 한 남자의 슬픈 운명, 그리고 그를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애달픈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